강구조에서 기초 콘크리트에 매입되어 주각부의 이동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철골 구조의 주각부에 관한 내용은 공기업 전공시험에도 종종 출제되는 개념입니다. 철골 구조의 주각부를 이루는 요소들로는 앵커볼트, 베이스 플레이트, 베이스 모르타르, 윙 플레이트, 사이드 앵글 등이 있습니다. 문제에서 말하는 강구조에서 기초 콘크리트에 매입되어 주각부의 이동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앵커볼트입니다. 참고로 이 문제는 역시 매번 출제될 때마다 앵커볼트에 관한 보기가 정답이었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지름 20mm, 길이 200mm인 철근에 인장력을 가했을 때 지름이 0.005mm 감소하였고 길이는 0.1mm 늘어났다. 이 재료의 푸화송비는? 먼저 푸화송비는 세로 변형도분의 가로 변형도를 말하고 반대로 푸화송수는 가로 변형도분의 세로 변형도를 뜻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푸화송비와 푸화송수는 역수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푸화송비를 구하면 푸화송수의 값은 바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푸화송비의 값은 1보다 작고 푸화송수의 값은 1보다 큽니다. 이 점 생각하시면서 바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에서는 푸화송비를 물어보았습니다. 20mm인 지름이 0.0052mm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가로 변형률을 구해보면 그 다음 길이 200mm인 철근이 0.17mm 증가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로 변형률을 구해보겠습니다. 이제 두 값을 이용해 푸화송비를 계산해주면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푸화송비는 대체적으로 1보다 작은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 문제를 푸시다가 푸화송비나 푸화송수 개념이 헷갈리시면 일단 분모의 두 변형률의 값 중 아무 값이나 넣고 푸신 다음 푸화송비라면 1보다 작은 값을 선택하시고 푸화송수라면 1보다 큰 값을 선택하시면 편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4번입니다. 트러스 해법의 기본 가정으로 틀린 것은? 우리는 트러스의 부재력을 구할 때 몇 가지 가정을 합니다. 이렇게 기본 가정들을 세우는 이유는 트러스 부재의 축방향력만 존재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쉽게 말해서 복잡한 트러스를 단순화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트러스의 절점을 힌지로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트러스의 절점이 강절점이라면 부재에는 힘 모멘트와 전달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계산하기가 더욱 복잡해지겠죠?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트러스 부재에는 인장력과 압축력만 존재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계산을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트러스의 절점을 힌지라고 가정합니다. 따라서 문제를 보면 이번에 부재를 연결하는 절점은 강절점으로 간주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강절점이 아닌 활절점으로 간주하기에 따라서 틀린 것은 2번입니다. 강도 설계법에서 당근 직사각형보의 압축연단에서 중립축까지 거리값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는 2022년도에도 출제된 적이 있는 문제로 계산하기 꽤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압축응력 등가블록에 관한 공식을 암기해야 풀 수 있으며 이 공식은 건축 구조에서 난이도 있는 공식 중 하나입니다. 등가블록의 깊이는 계수 곱하기 압축연단에서 중립축까지의 거리로 구하며 여기서 계수는 압축 강도가 40MPa 미만일 때 0.80의 값을 가집니다. 문제에서는 압축 연단에서 중립축까지의 거리인 C를 물어보았으므로 위 공식을 변형시켜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 식을 이용해서 C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그럼 먼저 등가블록의 깊이 값을 구하겠습니다. 공식의 값을 대입해서 풀어주면 약 75.88mm가 나옵니다. 문제에서 압축 강도가 28MPa로 40MPa 미만이므로 개수는 0.8의 값을 갖습니다. 따라서 식에 대입하여 압축 연단에서 중립축까지의 거리인 C를 구해주면 따라서 답은 2번이 됩니다. H형광이 사용된 압축재의 양단이 핀으로 지지되고 부재 중간에서 X축 방향으로만 이동할 수 없도록 지지되어 있다. 부재의 전 길이가 4m일 때 세 장비는? 이 문제는 2022년도에도 출제된 적이 있는 문제입니다. 세 장비의 공식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로 세 장비는 유효 자 굴 길이를 단면 2차 반경으로 나눈 값입니다.
참고로 세장비가 클수록 기둥의 자굴 현상이 심하게 발생합니다. 유효 자굴 길이는 기둥의 길이의 개수를 곱해주면 되는데 이 개수는 기둥의 지지 조건에 따라 값이 달라집니다. 문제에서 압축제 기둥의 양단이 핀으로 지지되어 있다고 주어졌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양단 힌지인 경우 자굴 길이 개수 값으로 1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문제를 보면 단면 2차 반경의 값이 2개가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단면 2차 반경의 값이 2개가 주어지는 이유는 H형광은 단면의 방향에 따라 강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번거롭지만 두 값에 대한 세장비를 모두 구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값이 작은 Y축을 약축이라 하고 값이 큰 X축을 강축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약축에 대한 세장비와 강축에 대한 세장비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강축에 대한 세장비부터 구해주겠습니다. 유효 자굴 길이는 400cm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면 2차 반경은 8.62cm입니다. 따라서 세장비를 계산해주면 두 번째로 약축에 대한 세장비를 구하겠습니다. 이때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문제를 보면 부재 중간에서 X축 방향으로만 이동할 수 없도록 지지되어 있다 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기둥이 Y축 방향으로 부재 중앙이 가서로 지지되어 있어서 Y축에 대한 자굴이 억제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유효 자굴 길이를 구할 때 4m가 아니고 이 값의 절반인 2m를 적용해줘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세장비를 구해주면 마지막으로 두 세장비의 값 중 큰 값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구조물의 부정정 차수는? 이 문제는 구조물의 판별식을 사용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구조물의 판별식은 건축 구조에서 필수로 알아야 할 개념입니다. 마감한다 블로그에도 상세히 설명해 놓았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 링크 참고 바랍니다. 구조물의 판별식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지점의 반력을 구해보겠습니다. 해당 구조물은 고정 지점이 3개가 보이네요. 따라서 반력수는 9가 됩니다. 참고로 고정 지점의 반력수는 3개입니다. 그 다음 부재수를 세워주겠습니다. 각 절점에 연결되어 있는 부재들의 개수는 간단히 눈에 보이는 막대기들만 세워주시면 됩니다. 총 세어보면 부재수는 10이 됩니다. 세 번째로 강절점수를 구해줍니다. 강절점수를 구하는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세어주면 다 더해주면 강절점수는 11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절점수만 구해주면 됩니다. 절점수는 총 9개가 됩니다. 자, 이제 식을 정리해보면 이 라멘 구조물은 12차 부정정 구조물입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등변 분포화 중이 작용하는 단순보의 최대 힘 모멘트는? 현재 보에서 전달력으로 작용하는 힘은 외력과 지점의 반력입니다. 먼저 각 지점의 반력을 구해주겠습니다. 현재 삼각형 형태의 등변 분포화 중의 총합은 90kN입니다. 그리고 이 합력은 삼각형을 2대1로 나누는 지점, 즉 A 지점으로부터 4m 떨어진 위치에 작용하게 됩니다. 이 합력이 보의 중앙에 작용하므로 양단의 반력은 동일하게 분배됩니다. 따라서 A 지점의 반력은 현재 45kN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골치 아프게 등변 분포화 중이 보 전체에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에만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력이 작용하는 부분만 똑 떼어내서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최대 힘 모멘트는 전달력이 0이 되는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전달력이 0이 되는 지점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지점을 X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전달력이 0이 되는 지점을 X라고 하고 X점에서 작용하는 외력을 산정해 보겠습니다. 삼각형의 닮은 비에 따라 거리 X에서의 하중 강도는 5X입니다. 그랬을 때 앞서 했던 방식대로 X 지점까지의 합력을 구하게 되면
이제 식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전달력이 0이 되는 지점은 지점의 반력과 분포화 중의 합력이 같아지는 지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식을 정리해 보면 x는 3루트 2m가 됩니다. 이제 전달력도를 그려 최대 힘 모멘트를 구해주겠습니다. 임의의 지점의 힘 모멘트의 값은 전달력도의 면적과 같습니다. 현재 전달력도는 2차 포물선의 형태를 띠므로 최대 힘 모멘트는 해당 포물선의 넓이와 같습니다. 참고로 포물선의 넓이는 3분의 2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로 구할 수 있습니다. 식을 정리해주면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H형광을 사용한 길이 6m인 단순보의 5kNm의 등분포화 중재하 시 최대 처짐량은? 이 문제는 처짐과 처짐각 공식을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처짐과 처짐각 공식은 공기업 기출뿐만 아니라 건축기사 필기에서도 난이도가 꽤 있는 공식입니다. 이 문제는 처짐 공식만 알면 대입해서 풀 수 있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문제를 보니 단순보의 등분포화중이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래 공식을 사용해 주면 됩니다. 문제에서 하중 부재의 길이 탄성계수, 단면 2차 모멘트의 값들이 다 주어졌기 때문에 식에 대입만 해주면 됩니다. 먼저 식에 대입하기 전에 단위를 밀리미터로 통일하겠습니다. 먼저 부재의 길이는 6m는 6000mm로 환산하고 단면 2차 모멘트는 4720은 4720 곱하기 10의 4제곱으로 환산해줍니다. 이제 식에 대입해서 풀어보면 답은 8.51mm가 나오므로 3번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다음 빈칸 안에 들어갈 숫자를 고르시오. 이 내용은 콘크리트 구조 정착 및 이음 설계 기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최근 8년 동안 기출된 적이 없는 신출 문제로 문제를 보면 용접 이음은 용접용 철근을 사용하며 철근 항복 강도의 125% 이상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기계적 이음은 철근 항복 강도의 125%를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답은 4번 125가 되겠습니다. 등가 정적 해석법을 사용하여 밑면전 달력을 산정하는 경우 밑면전 달력의 크기가 가장 큰 구조물은? 일반적으로 내진 설계를 해석하는 방법으로 등가 정적 해석법, 동적 해석법이 있는데 그중 등가 정적 해석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등가 정적 해석법은 동적 해석법을 단순화시킨 이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등가 정적 해석법이란 구조물에 작용하는 지질력을 횡력, 즉 수평하중으로 보는 해석법입니다. 등가 정적 해석법에 따른 지진하중을 계산하는 식은 이와 같습니다. 참고로 이 식은 꽤 자주 출제되오나 공식 자체를 외우진 마시고 이 공식이 어떤 계수들로 이루어져 있는지만 아시면 됩니다. 지진하중은 지진응답계수 곱하기 건물의 중량으로 계산합니다. 시가 바로 지진응답계수인데 이 지진응답계수를 구하는 식은 또 따로 있습니다. 참고로 이 식과 관련된 계산 문제는 절대 안 나옵니다. 지진응답계수에 포함된 계수들만 아시면 됩니다. 지진응답계수 시에는 지역계수, 집안 종류, 반응수정계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밑면전 달력의 크기가 큰 구조물을 물어보았습니다. 밑면전 달력은 W값과 비례하고 T값과 반비례합니다. 즉, 밑면전 달력이 큰 경우는 건물의 중량이 크고 주기가 짧은 경우입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절점 D는 이동을 하지 않으며 A, B, C는 고정단일 때 C단의 모멘트는? 자, 문제에 나와 있는 구조물을 살펴봅시다. 이 구조물은 현재 3개의 부재가 서로 만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각 부재의 강비가 중요합니다. 강비의 기호는 K이고 해당 부재의 강도를 뜻합니다. A 부재는 강비가 2이고 B 부재는 1, C 부재는 2.5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멘트를 각 부재별로 다르게 분배한다는 것이 모멘트 분배법의 핵심입니다. K값이 크다는 것이 해당 부재의 강도가 더 크다는 것이고 그만큼 모멘트를 더 많이 가져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 세 개의 부재는 21을 2대1 대 2.5의 비율로 각 부재에 배분해주면 됩니다. 이게 바로 분배율입니다. 분배율을 흔히 해당 부재의 강비를 모든 부재의 강비의 합으로 나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시단의 모멘트를 구하라고 했으니 먼저 분배 모멘트인 값을 구해봅시다. 이 MDC는 분배 모멘트이고 MCD는 이 MDC 값이 시지점에 도달했을 때의 모멘트 값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모멘트는 지점의 절반만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10이 아니라 그 절반인 5만 시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강도 설계법에서 고정하중 40kN, 활하중 30kN이 작용할 때 계수하중은 얼마인가? 구조물에는 고정하중, 활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등 여러 하중이 작용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외부에서 작용하고 있는 하중들을 고려해서 설계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하중의 종류에 따라서 적용하는 계수의 값이 달라집니다. 각종 하중의 조합으로 소요 강도를 구해주는데 총 7가지 조합이 있습니다. 여기서 건축기사 문제에 자주 등장하는 것은 23가지 정도입니다. 문제를 보니 고정하중과 활하중이 작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수하중은 사용하중의 하중계수를 곱해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즉, 고정하중의 하중계수는 1.2, 활하중은 1.6을 곱해서 더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계산해 주면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강구조 접합부 계획 시 고려사항이 아닌 것은? 이 문제는 쉬운 건축구조 개념 문제입니다. 건축구조에서 개념 문제는 과락을 피하기 위해 꼭 맞추셔야 하는 필수 문제입니다. 이 문제와 비슷하게 2023년도, 2024년도에도 강구조 접합부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문제를 보면 공장 용접보다 현장 용접이 많도록 하며 용접 부위의 검사가 용이하도록 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강구조 접합부는 현장 용접보다 공장 용접으로 시공하는 것이 품질의 신뢰도를 높이고 시공 편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강도 설계법에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공칭 강도 산정 시 사용되는 강도 감소 계수로 옳지 않은 것은? 강도 감소 계수는 건축기사뿐만 아니라 공기업 전공시험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단골 문제입니다. 건축구조에서 개념 문제는 과락을 피하기 위해 꼭 맞추셔야 하는 필수 문제입니다. 강도 설계법에서는 재료의 변화, 시공 오차 등의 기술적인 면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강도 감소 계수를 사용합니다. 참고로 이 문제 역시 매번 출제될 때마다 동일한 보기가 정답으로 출제되었습니다. 문제를 보면 압축지 배단면 중 나선 철근으로 보강된 철근 콘크리트 부재의 강도 감소 계수가 0.65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선 철근 기둥의 강도 감소 계수는 0.70이므로 오답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철근 콘크리트 보의 4인장 균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철근 콘크리트 보는 힘과 전단을 동시에 받는 부재로 힘에 안전하게 설계되었더라도 전달력이 크게 작용하면 외부에 경사진 균열이 발생하여 전단 파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파괴 형태에는 힘 파괴와 4인장 파괴가 있으며 4인장 파괴는 갑작스럽고 치성적으로 발생해 구조물의 안전성에 큰 위험을 초래하게 됩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면 주인장 응력도의 방향과 4인장 균열의 방향은 일치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4인장 균열은 주인장 응력도의 방향과 연직 방향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인장시험을 통하여 얻어진 탄소강의 응력 변형도 곡선에서 변형도 경화 영역의 최대 응력을 의미하는 것은? 문제를 보면 응력 변형도 곡선에서 변형도 경화 영역의 최대 응력을 의미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응력 변형도 곡선을 보면 응력이 최대가 되는 지점은 극한 강도점입니다. 극한 강도는 다른 말로 인장 강도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더 나아가 철근의 인장 강도는 로 표기하고 철근의 항복 강도는 로 표기하고 단위는 메가파스칼을 사용합니다. 이 두 강도의 관계는 항복비로 설명하는데 항복비란 인장 강도에 대한 항복 강도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항복비가 낮으면 인장 강도가 항복 강도에 비해 크다는 의미로 철근이 잘 끊어지지 않고 늘어나는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연성이 좋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구조에서 활용하여 보통 철근이 먼저 항복하도록 유도합니다. 반대로 항복비가 높으면 철근이 항복하자마자 파괴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취성이 있다고 하며 지진 같은 충격에 취약합니다. 그림과 같은 6m 길이의 기둥에 압축 하중이 작용할 때 횡구 속에 가장 유리한 조건은? 문제를 보면 횡구 속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물어보았습니다. 횡구 속에 유리하다는 말은 기둥이 잘 안 이어진다, 자굴에 강하다라는 뜻입니다. 자굴 현상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안전한 구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즉 문제에서는 자굴 하중 값이 가장 큰 경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보면 강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와 약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강축이란 X축 방향으로 단면이 단단해서 잘 안 이어지는 방향이고 약축이란 Y축 방향으로 단면이 얇아서 쉽게 휘어지는 방향을 말합니다. 기둥의 하중이 가해지게 되면 당연히 값이 작은 약축 방향으로 자굴이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강축이 아니라 약축을 먼저 붙잡아 주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여기서 오일러의 장주 공식을 살펴보면 자굴 하중 값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은 기둥의 길이입니다. 자굴 하중은 기둥 길이의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둥의 길이를 줄이는 것이 하중 저항 능력을 키우는 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기둥의 절반 지점, 즉 3m 지점에서 구속 시 기둥이 중간에서 딱 고정됩니다. 만약에 3m가 아닌 지점인 예를 들어 2m나 1m 지점에서 구속하게 되면 다른 한쪽 구간의 길이가 4m나 5m가 되어버리므로 결국 기둥은 더 긴 구간에서 먼저 자굴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양쪽 구간의 길이를 동일하게 만드는 중간 지점인 3m에서 기둥을 구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횡구 속의 가장 유리한 조건은 3m 지점의 약축을 구속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인장력을 받는 원형 단면 강봉의 직경을 4배로 하면 수직 응력도는 기존 응력도의 얼마로 줄어드는가? 응력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문제를 보니 이 구조물은 인장력을 받고 있습니다. 인장력과 압축력은 부재의 축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므로 수직응력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참고로 수직응력을 구하는 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직응력도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힘을 면적으로 나누면 됩니다. 문제에서는 강봉의 직경을 4배로 하면 수직응력도는 기존 응력도의 얼마로 줄어드는지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힘의 크기는 주어졌지 않으니 이는 무시하시고 면적만 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원형 단면이므로 원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 주면 됩니다. 지름이 주어졌을 시 원의 넓이는 로 구할 수 있습니다. 건축 구조에서는 반지름보다 직경이 주어지는 경우가 흔하니 위 공식을 외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응력은 직경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따라서 직경이 4배가 된다면 응력은 16분의 1배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강도 설계법에서 깊은 보는 순경관이 부재 깊이의 몇 배 이하인 부재인가? 설계 기준에 나와 있는 깊은 보를 규정하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깊은 보란 순경관이 부재 깊이의 4배 이하이거나 하중이 받침 보로부터 부재 깊이의 2배 거리 이내에 작용하는 보를 말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더 나아가 깊은 보와 일반 보의 응력 흐름에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반 보는 하중이 보에 작용하면 보 전체가 조화롭게 휘면서 하중을 전달합니다. 이에 반해 깊은 보는 하중이 가해지는 지점에서 지점까지 대각선 방향으로 꽂히게 됩니다. 즉 보가 휘는 것이 아니라 대각선으로 쪼개지려는 성질이 강합니다. 따라서 깊은 보는 전단 파괴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스터럽전 단철근이 중요하게 됩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단순보의 등변분포 하중이 작용할 때 전달력이 0이 되는 점에 대하여 A점으로부터의 거리를 구하면? 이 문제는 2023년도에도 출제된 문제로 실제로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라 공식을 외워서 푸시는 게 훨씬 쉽습니다. 단순보의 집중하중, 등분포하중, 등변분포하중이 작용할 때 전달력이 0이 되는 거리를 구하는 공식과 최대 힘 모멘트를 구하는 공식 정도는 암기하셔야 합니다. 전달력이 0이 되는 지점은 즉 전달력도의 부호가 변하는 지점이며 이는 곧 최대 힘 모멘트가 발생하는 위치입니다. 이 개념은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핵심 포인트입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단순보의 등변 분포 하중이 작용할 때 전달력이 0이 되는 지점은 A 지점으로부터 되는 거리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